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서울 아파트 낙찰률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간을 1월 말로 잡을까 했는데요. 2월 초에 구정이 있었기 때문에 2월 11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2019년도 시작되고 지금 1월달 낙찰가 보면서 동향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신 아파트, 서울 아파트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83건이 진행됐는데 그 중에 40건이 낙찰됐어요. 근데 나머지 물건들은 유찰 또는 뭐 변경, 취하돼서 총 진행되는 물건 중에 반이 낙찰된 거죠.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이 돼서 낙찰률이 낮다기보다는 취하가 14건, 정지가 7건, 그다음에 변경이 15건, 불허가 1건, 정지가 7건 해서 40건이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반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변경 또는 취하 내지 정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변경된 물건들 15건은 아마도 매각길이 4월쯤에 다시 경매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법인 낙찰이 14건이었어요. 최근 들어 법인들이 주거시설, 특히 아파트 내지는 빌라에 낙찰 받는 율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14건 중에 40건 낙찰 중에 14건이 법인이라면은 굉장히 낙찰에 법인들이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권리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분 매각기나 뭐 이렇게 특수물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낮아요. 뭐 말하자면 뭐 50%대, 60%대에 낙찰되는데 그런 물건들을 같이 낙찰가율을 계산하면 마치 집값이 내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물건은 일반적인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권리 분석을 그러니까 계산을 해버리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물건들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경매 정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로 권리 분석을 해서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고 또 대단지, 메이커, 아파트들의 평균적인 낙찰가율, 낙찰을 받는데 어떤 인수되는 권리나 문제가 없는 일반 물건에 한해서 낙찰가율을 뽑아봤더니 95에서 제일 많이 쓴 물건은 128%까지 낙찰이 됐더라고요. 이 물건 중에 지금 감정가 40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송파구 그 제1롯데 옆에 있는 그 건물은 30억, 낙찰가가 30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져요. 뭐 40억대 아파트를 아무나 막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물건이 53%의 낙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건은 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가율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갈 만한 물건의 낙찰률을 뽑아봤더니 최저 95에서 많게는 128%의 낙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진행 물건 대비 낙찰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8%예요. 그렇다면 2018년도 동기간 2018년도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 물건은 얼마나 되며 낙찰률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서울 아파트는 총 124건 중에 87건이 낙찰됐어요. 낙찰률은 70%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진행 물건이 더 많았고 변경 또는 취하되는 물건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 낙찰이 9건, 지금보다 좀 작아요. 최근 법인 낙찰이 늘어난 거는 작년부터예요. 작년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대출 규제를 피해서 대출을 좀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계산하는 대출 계산 방식과 개인이 낙찰 받았을 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남 지역에는 법인으로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강북, 영등포 이 지역에 법인 낙찰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2017년도 2년 전에는 어땠을까? 2017년도 동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한 물건들은 총 107건 중에 78건이 낙찰됐어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낙찰률이 70%. 지금 이 낙찰률이 말하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88건 중에 40건이 매각됐다. 요까지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도 낙찰받지 않아서 낙찰가가 떨어져서 다음 달에 2월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부동산 지식을 쌓으려면 그러면 40%가 낙찰됐는데 나머지 물건들은 어떻게 돼? 유찰됐냐? 취하됐냐? 변경 또는 정지됐냐를 알아야 되는데 취하가 14건이거든요. 그러면 낙찰이 40건인데 취하가 14건이라면 취하율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2019년도 낙찰률이 48%인데 2018년도 동기간 낙찰률이 70%예요. 2017년도 동기간 낙찰률이 72%인데 그러면 지금보다 지금 2019년도 아파트 진행 건수도 작지만 변경 또는 취하되는 게 많아서 실제로 사람들이 낙찰 받을 만한 물건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응찰자 수도 줄어들었지만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실 때 정확한 어떤 기준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법인이 낙찰된 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2건인데 2건 중에 하나는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는 원래 채권자들이 들어오는 거라 법인 낙찰 어떤 투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낙찰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서 어느 정도 단기에 어떤 오르고 내리는 거를 좀 극복하고 좀 제값을 받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때가 많고 NPL 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2년 들어 법인 낙찰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뉴스에서는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몇 건이 진행됐는지도 다 빼고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50%로 떨어졌다 요 얘기만 해버리면 물건도 줄어들었고 취하도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빼버리면 이상한 방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권리 분석을 해서 특수 물건을 제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감정가가 높아서 사람들이 아무나 덤벼들 수 없는 너무 고가의 물건 빼고 일반적인 물건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 한도 내에서 낙찰가를 뽑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뉴스에 보면은 미분양이나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뤘듯이 지방 일부 지역에 벌써 이미 감정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물건들 사실 그렇게 진행되면은 누군가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전세 사는 사람은 그 전세가에 그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매를 넣더라도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그런 경매만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낙찰을 받아줘야 되는데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물건들을 누가 낙찰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선순위인 경우에 후순위라면 또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런 그 뉴스들을 보시고 그런 깡통 전세나 미분양 어떤 지역 공급이 더 수요보다 많았다거나 최근에 어떤 문제로 그 지역의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다거나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전 지역의 전 아파트 주거시설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는 산업사회만큼 도심권으로 인구를 유턴하게 만드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슬럼화되는 지역, 소멸되는 어떤 지방 도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명히 나눠질 거다. 그러면 계획 없이 그냥
도심으로 모여드는 어떤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냥 계획 없이 지어진 지역, 즉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생활이 편리하지 않은 지역과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적으로 지어지고 인프라도 잘 갖춰진 지역은 분명히 양극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전망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정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부동산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이만한 정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돈이 너무 적어서 나는 부동산 하기에는 아직까지 돈이 너무 적다. 예. 소액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정확한 부동산 지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예. 소액이라도 부동산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재테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쌓이는 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보시고 정확한 부동산 지식을 쌓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기의 부를 극대화합니다. 예, 그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부동산을 이용해요. 그런데 부자들이 사는 부동산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다. 부자들은 그 부동산을 사는 타이밍과 방법이 남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전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사둔다거나, 경매나 공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 이하의 급매물을 산다거나, 어떤 사는 방식과 타이밍, 매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부자들이 사는 부동산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 매도 타이밍과 그 방법에 대한 연구,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사는 부동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아파트, 특히 부동산 중에 아파트 사신 분들은 워낙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집을 사고 나서 잘 샀는데도 단기에 좀 이렇게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그때를 못 견뎌서 중간에 팔아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물건을 잘 샀지만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그런 거를 기대했다가 실망해가지고 그 사이클을 견디지 못해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으로 주거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가치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2배로 힘이 들죠. 그렇지만 너무 단기에 즉각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시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어떤 투자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